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장 전자상거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같이 볼 내용은요.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요. 이제 전자상거래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모바일 상거래가 등장을 했죠. 그렇죠? 모바일 상거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TV를 이용한 T커머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하고 연관돼서 떠오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QR코드라고 있죠. QR코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관련됩니다만은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이런 기술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무엇인가 거래하는데 실크로드,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 이제 동양에서 필요한 물건, 서양에서 필요한 물건이 서로 다르니까 생산지가 서로 다르니까 이제 그걸 운반하던 실크로드가 있었는데요.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볼 수도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요. 세계적으로는 20억 명이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국내만 따지면 3,700만 정도 되죠. 결국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80%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돼서요.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놓고 있죠. 심지어는 주말에 마트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내가 필요한 상품, 먹을거리, 여러 가지 입을거리 이런 것들 다 주문해서 집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생활을 엄청 편리하게 해주고 있죠. 아무튼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은요. EC라고 부르고요. 일렉트로닉 커머스요. 정의는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설계하거나 개발하거나 광고하거나 상거래를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등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실현되는 경제 활동을 우리는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선진적인 정보기술, IT 기술을 모든 경제 활동에 도입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전자상거래 EC라는 것이 이용됩니다. 다음 얘기를 갈까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기구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여러분은 흔히 전자상거래라고 하면은요, 어떤 쇼핑몰을 방문해서 거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걸 머리에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쇼핑몰이 등장한 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그 전에는 국제 간의 무역 거래를 할 적에요. 그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서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서류들을 종이 형태로 주고받고 했죠. 신용장도 있고, 송장도 있고, 무슨 선화증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있고요. 그걸 이제 수출할 적에, 혹은 수입할 적에 그런 많은 서류들이 전자상거래 이전에는 전부 종이 문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오류의 발생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하자. 그러니까 무역거래 국제 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 OECD라는 그 관련 국제기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쇼핑몰 열어가지고 거기서 구매 행위가 일어날 적에는요. 사실은 국제기구 관련이 없죠. 그렇죠? 국제기구나 표준 같은 거 관련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국제기구를 소개를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단순히 어떤 나라의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 간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OECD라는 데서도요 이제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정의를 해놓고 있고 이제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전자상거래 정의를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정의를 봤는데요 유사합니다. OECD의 전자상거래 정의를 보면은 기업, 가게, 가정이요. 그 다음에 개인, 정부와 그 외에 다른 공공 혹은 사적 단체 간에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개되는 매매, 컴퓨터 메디에이티드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는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지불이나 배달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행이 되죠. 전자상거래의 정의를요. OECD의 전자상거래 정의를 좀 전에 본 건 이제 넓은 의미의 정의이고요. 좁은 의미의 정의를 보면은요. 기업, 가게, 개인, 정부 등등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앞에 넓은 의미의 정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TCP/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뭐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넷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매 나머지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이 전자상거래 정의는 꼭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함하는 거고요. 협의로 정의하면 인터넷을 매체로 해서 일어나는 전자상거래, 전자적인 거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OECD란 기관에서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진국들이 모인 그런 국제기구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 있죠. 아무튼 OECD에서 전자상거래를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은 국제무역기구죠. WTO요. 여기도 뭐 정의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통신 네트워크가 강조가 돼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이외에도요. 뭐가 있어요? 뭐 전화, 팩스, 뭐 케이블 TV, 인터넷 등 광범위한 통신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WTO의 정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7월에요. 처음으로 전자거래 기본법, 그 다음에 뭐 전자서명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뒷받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의 2조에요. 이제 전자거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자상거래는요. 개인과 조직, 기관 등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용역, 서비스죠. 정보 등을 교환하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소비자나 기업이 통신망,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요.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판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좀 확대하면은 넓은 의미로는 기업과 소비자 간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거래를 포함해서요. 제품의 판매는 물론이고 생산, 구매, 물류, 유통, 광고, 마케팅, 고객관리, 서비스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상거래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주고받고 함으로써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빠르고, 예를 들면 이제 종이문서를 주고받고 뭐 여러 군데, 기관도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 군데 주고받고 하면은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거 처리하는데 뭐 이게 뭐 보름도 걸린다, 한 달도 걸린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얘기하는 EDI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EDI는 그런 문서들을 종이 문서로 주고받고 하지 말고 이제 전자적인 형태의 문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대단히 편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EDI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요, Electronic Data Interchange죠.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문서를 교환한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EDI는요,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문서, 송장 등과 같은 종이 서류를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안에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정형화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지금 EDI 문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메일은요,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상거래 문서들은요, 반드시 정형화가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표준화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상거래할 때 소요되는 시간도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 서류를 쓸 적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감소하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EDI는 지금도 이제 해외하고 수출 수입을 하는 무역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우리 뭐 쇼핑몰 운영하고 쇼핑몰에서 물건 살 적에는 이런 표준 필요 없습니다만은 1980년대 들어와 가지고요. 글로벌라이즈 바람이 불죠. 국제화, 개방화. 따라서 국제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니까요. 당연히 이런 쪽에 이제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고요. EDI의 국제 표준인 UN에서 작업을 한 건데요. UN 에디팩트라는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그 약자를 보시면 UN, the United Nations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이게 이제 EDI 표준이요, UN 에디팩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DI 표준은요, 상거래 업무로 발생되는 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약점이 되는데, 거래 과정이나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 관리는 이 EDI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표준에. 그 다음에 EDI 문서는요, 데이터하고요, 비즈니스 룰을 이게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종이 문서를 전자기기 문서로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의미가 있죠, 그렇죠?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컴퓨터 내에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데는 요 EDI 가지고 부족해서요. 여기에 이제 XML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죠. XML이 EDI에 결합함으로써, XML이 도입됨으로써 확장성, 호환성, 정보 구조화 기능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비용도 저렴해지고 이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단순 EDI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와 비즈니스 규칙을 구별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동적인 기업의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요. 거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서 처리가 가능해졌죠. 따라서 기존의 EDI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비즈니스 기업 환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 얘기로 갈까요? 다음은 이제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유형입니다. 유형.
유형인데, 이런 얘기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전자상거래는 유형이 B2C가 있고, B2B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2C도 있고, B2G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제 B2C의 숫자 2는요, 영어로 to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to는 쓰면은 TW, 둘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둘이란 뜻이 아니고 단순히 전치사 to 있죠, 그렇죠? 무엇 대 무엇,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 커스터머, 뭐 클라이언트 이런 의미가 되죠. B2C란 얘기는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일반적인 고객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가 한쪽은 기업이고요. 한쪽은 그냥 클라이언트, 일반인들이에요. 그죠? 커스터머, 고객이죠. 그죠? 그래서 이 B2C 전자상거래가 여러분이 제일 친숙한 형태일 거예요. 그죠? 친숙한 형태. B2C. 그러면 쇼핑몰 생각이 나죠. 그렇죠? 뭐 이거 별도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이런 형태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뭐 책도 사고, 뭐 일용품도 사고, 뭐 티켓도 사고, 뭐 여행 상품도 사고, 모든 거래들이 B2C에 해당이 되죠. 뭐 그림으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순서대로 뭐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림 보시면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림 보시면 뭐 왜 여러분이 매일 뭐 매일은 혹시 아닐지 모르겠네요.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이런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B2C 전자상거래의 전형적인 흐름. 이제 B2C 전자상거래 하려고 하면요. 일단 쇼핑몰은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 인력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요. 내가 꼭 그 시스템 필요한 서버,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버를 내가 사서 내가 우리 집에 두고 운영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장비들은 IDC에 두고요. 호스팅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서버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내가 서버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IDC에서 갖고 있는 서버를 이제 빌려서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운영은 내부적인 운영은 이제 내가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운영은 누가 합니까? IDC에서 해주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쇼핑몰의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쇼핑몰 중에서요 규모가 큰 곳은 직접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소규모의 쇼핑몰들은 내가 직접 서버를 갖고 있지 않고요. 서버를 빌려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소비자는 쇼핑몰에 접속을 해서 상품이나 가격 등의 정보를 알아보고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고 주문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주문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 뭐 CMS니 그다음에 PG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신용카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제 보안성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뭐 그것들 도와주는 컨설팅이나 마케팅 등의 업체를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숙한 이제 B2C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B2B 얘기가 있습니다. B2B는요. 거래 상대방이 양쪽 다 뭡니까? 양쪽 다 그렇죠. 비즈니스죠. 그죠? 기업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기업하고 또 다른 비즈니스 기업하고 사이의 전자상거래. 우리가 이제 B2B라고 그러는데요. 앞에서 B2C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은요.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B2B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B2C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요, 국내 경우는 B2B 거래액이 거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85%에서 90% 사이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업 간에 필요한 것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규모가 어떻게 해요? 엄청 크죠. 그렇죠. 우리는 쇼핑몰에 사면은 주문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이제 책도 받아보고 뭐 옷도 받아보고 뭐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뭐 유아용품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기업들은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마켓플레이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B2B 전자상거래 거래 주체는 이 마켓플레이스로 구성이 되고 예를 들면 업종별로 화학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 철강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 뭐 금속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 섬유 쪽이 거래되는 시장, 자동차나 MRO 이런 것도 있어요. MRO가 뭐냐?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회사 운영하려고 하면은요, 일상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 뭐 칠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A4 용지도 필요하고, 뭐 PC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요 MRO,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MRO 시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MRO 시장을 이용하면 내가 따로따로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당연히 트랜잭션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불, 물류, 보험, 신용정보 및 보안, 인증 이런 것들 다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B2C보다 훨씬 사실 더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B2B 전자상거래 특징을 보면은요. 기존 업체의 시스템과 연동 및 통합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대신 우리 보통 이제 쇼핑몰에서 물건 사면은 신용카드 결제 많이 하죠.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 많이 하는데 뭐 신용카드 대신 기업들은 어음이나 기업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전자어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기관들이 여기 또 개입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류는 B2C는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택배 업체가 내가 주문한 물건을 우리 집에 배달해 주는데 이건 이제 해운 업체, 그러니까 대량 운송 업체들이 있죠. 그렇죠? 택배가 아니라 택배는 이제 그 가정에 뭔가 이제 배달해 주는 뭐 그런 건데 근데 이 B2B 거래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정의 택배 형태가 아니라 이제 큰 물류 업체, 운송 업체들이 운송을 담당하게 되죠.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제 통계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2000년하고 2001년 통계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요. 어떻습니까? B2B 거래가 B2C에 비해서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2000년보다는 2001년이 B2B 거래액이 더 커졌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아무튼 우리는 이제 B2B 거래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B2C죠. 그렇죠? B2C인데 실제로는요.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로 보면 시장 규모로 보면 B2B 쪽이 엄청나게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2G가 있어요. 그죠? B2G. B2G는 한쪽이 government입니다. 그죠? 정부죠. 그래서 Business to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그래서 이제 B2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B2G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래 한쪽 당사자가 뭡니까?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로 조달, 행정, 인증 등과 관련된 거래. 여기 뭐 MRO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뭐 이런 시장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달청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납세, 운전면허증 갱신, 교통위반 벌금 납부 이런 거 다 일종의 B2G 혹은 뭐 G2C 어떤 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G2C는 G는 거버먼트고요, 정부고 C는 커스터머,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의료보험 관련도 이런 예가 있고요. 세금 납부, 세금 환불. 요즘은 세금 납부도 전부 전자적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세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방세를 납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거래 상대방이 한쪽이 거버먼트인 전자상거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요, 이제 모바일을 이용해서 상거래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모바일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 비슷하죠. 모바일의 특징이 결국은 뭐 한 장소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얘기한 전자상거래는 이제 주로 유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라고 하면은요, 이제 모바일은 무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고요. 뭐 내용상은 뭐 유사하죠, 그렇죠? 내용상은 그게 이제 유선에서 모바일로 갔다 그런 얘기고요. 다른 내용은 뭐 유사하죠, 그렇죠? 아무튼 최근에 와서 이제 스마트폰까지 등장을 하면서 전자상거래가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앱을 구매하죠,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내가 필요한 앱을 구매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상거래 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뭐 우리가 종전에 유선을 통해서 하던 것들 모두 다 은행 거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모바일로 가능하죠. 그렇죠?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뭐 그러니까 모바일 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머지는 비슷할 텐데요. 두 가지를 비교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선 쪽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커머스를 비교했는데요. 뭐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단말기가 보면 뭐 화면이 크고 작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뭐 그 많고 적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이게 위치 기반, 휴대폰 소유자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상거래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위치 기반 상거래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만 좀 특성이 다른 거고요. 나머지는 뭐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상거래 얘기 계속인데요. 모바일 상거래는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금융거래도 하죠. 그렇죠? 뭐 주식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거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은 뭐 벨소리, 음악, 게임, 뉴스, 그 다음에 뭐 이북, 요즘은요, 이런 것들도 구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바일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의 한 분야인데, 아무튼 단말기가 소형이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또 다른 그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휴대전화의 벨소리, 뭐 음악, 게임, 뉴스 이런 것들 거래가 일어나게 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제 그 여러분 뭐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단말기를 통해서 만화를 보는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만화도 내려보고 그다음에 뭐 소설책도 내려볼 수가 있고 내려받아서 볼 수가 있죠. 모바일 상거래 서비스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이제 우리나라, 일본, 홍콩, 대만, 그리스, 핀란드 뭐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자료네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주로 다운로드 서비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책 읽는 거, 뉴스를 보는 거,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많은 건 아마 게임일까요, 그죠? 게임, 그 다음에 뭐 배송 서비스도 있고요. 뭐 금융 서비스나 기상 정보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영화, 공연 예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유무선 통합 금융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고요.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서비스 되던 뭐, 모네타, 뭐, 뱅크원 이런 거요. 뭐, 결제와 연관된 그런 서비스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상거래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요. 뭐 요금 청구서 같은 것을 문서로 보내는 대신에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에 뭐 문자 메시지 뭐 이메일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처리가 가능하죠.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캐시 온라인상에서 화폐 가치를 대신하는 전자지불 수단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미리 약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프리페이드 이런 형태도 있고요. 뭐 티켓 예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친구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아이의 위치를 파악해서 부모들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대표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도 뭐 파킹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뭔가요, 뭐 스키를 타러 가면은 뭐 그 스키장에서 스키 리프트권 혹은 뭐 콘서트 영화 티켓 뭐 이런 거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뭐 3G 닥터 그래서요, 뭐 의료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차 서비스도 있고요. 뭐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지불 결제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뭐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이제 소액은 그냥 통신사를 통해서 내가 통신 요금하고 그 금액이 같이 청구되도록 하는 방식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적으로 뭐 스마트 카드에다가요, 뭐 UIM 카드나 뭐 유심 카드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방법도 있죠. 예. 통신 방식은 뭐 블루투스를 이용한다든지 뭐 와합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선 결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소액인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T커머스가 있습니다. T커머스는 텔레비전 커머스의 준말이죠. 그죠? 텔레비전 커머스의 준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종전의 TV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양방향,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방송국으로 가는 채널이 확보된 경우에만 이 T커머스가 가능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TV로 경기가 중계되는데 그걸 보면서 온라인 베팅을 한다. 예를 들면 뭐 경마를 중계를 하면은 뭐 막권을 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스마트 TV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어떤 드라마가 방영될 적에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물건, 드라마에 저 나오는 소파가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따로 보고 주문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의 저 옷이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옷을 이제 주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T커머스들이 앞으로 자주 이용되게 될 예정이죠. 그렇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뭐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게임 요새 방송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베팅도 있고요. 그래서 T커머스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쌍방향 서비스가 돼야 되고요. 이 스마트 TV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쌍방향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스마트 TV가 보급이 되면 아마 T커머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티커머스를 통해서 뭐 뱅킹이나 뭐 프로그램 다운로드나 게임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구매해서 스마트폰에서 앱을 돌려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스마트 TV에서는 스마트 TV용 앱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게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캐탈로그 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캐탈로그를 종이로 만든 캐탈로그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캐탈로그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다운로드 아니면 전자메일 등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광고 형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 제공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단말기가 이 TV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NFC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 NFC가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이 돼서요. 내장이 돼서 아마도 신용카드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그 기능을 휴대전화에 내장하고 통신은 NFC로 하고 그렇게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NFC라는 것은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인데요. 이게 Near Field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통신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예를 들면 한 10cm. 그러니까 단말기 있으면은요. 그 리더하고 단말기 사이 거리가 10cm 이내인 경우에 통신이 이제 NFC입니다. NFC인데 이 NFC가 등장하기 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 NFC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NFC는요 비접촉식, 그러니까 딱 갖다 대지 않더라도 컨택하지 않더라도 통신이 가능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고요. RFID는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것만 하는데요. 이 NFC 기술로는 읽기와 쓰기가 다 가능해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요.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교통카드 등 역할을 하나의 카드로 다 할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NFC를 갖추고 있는 기기 간에 동영상이나 사진, 음악 등 컨텐츠를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도어락이 있죠. 그렇죠. 뭐 내가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갈 적에 문을 여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 확인, 뭐 이력 조회 등 다양한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뭐 이력 조회라는 것은 뭐 내가 농산물을 샀다, 뭐 소고기를 샀다, 쇠고기를 사면은 그게 언제 어디서 뭐 생산이 되고 언제 도축이 되고 뭐 이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손지 아닌지 이런 거 뭐 확인하는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농산물 이력 조회에 활용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단말기에도요, 요 NFC 기능이 내장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뭐 넥서스 S라는 단말기에 NFC가 내장되어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용되기 시작한 QR코드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여러분이 뭐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죠, 그렇죠? 이 페이지 지금 QR코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QR이란 말은 퀵 리스폰스, 일본의 덴소 웨이브라는 회사에서 만든 2차원 바코드인데요. 2차원 바코드. 우리가 지금 보는 바코드는 보통 1차원 바코드인데요. 2차원 바코드는 가로, 세로, 양쪽으로 다 정보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2차원 바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QR코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래 덴소웨이브라는 회사는요, 도요타 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부품들을 잘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QR코드의 출발입니다. QR코드는 이제 디자인 QR코드 그래서요, 어떤 브랜드들이 이제 뭐 이 독특한 문양을 거기에 같이 집어넣어서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QR은요, 퀵 리스폰스인데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다 카메라 있으니까요, 이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앱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뒤에 이제 소개됩니다만은. 그래서 사진으로 이 QR 코드를 찍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편리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의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죠?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오류 정정까지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QR코드는 여러 가지 활용이 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의 URL 등을 넣어서요,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연결되고,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다양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바코드죠. 그렇죠? 바코드인데, 바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로로만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것도 숫자 정보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바코드가 비교해서요,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마이크로 QR이 있는데, 마이크로 QR 코드가 있는데, 훨씬 어떻게 해요? 작은 모양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그렇죠? 이건 뭐 아무데나,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출력해서 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또 자신만의 QR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한글이나 한자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명함에다가요, 이 QR 코드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QR 코드는 가로 세로 정보가 다 들어가고요, 바코드는 1차원이고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가 들어가고요. 1차원 바코드는 들어가는 정보의 양이 20자리 정도의 숫자만 들어갈 수 있지만, QR코드는 버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7,000자 이상의 숫자, 문자, 한글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훨씬 강력하죠. 디자인 QR코드는 QR코드에다가 이제 디자인 요소를 넣었다는 얘기죠. 색상이나 그림 같은 거요. 그래서 표현 가능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QR코드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나와 있는데요. 버전 40,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버전 40을 기준으로 하면은 숫자로는 1089자, 문자로 ASCII 코드로 4296자, 그 다음에 이진 8비트로는 2953바이트, 그 다음에 한자 등 아시아 문자 등도 1817자, 이렇게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QR코드의 모양인데요. QR코드는 여백도 있고, 버전 정보도 있고, 포맷 정보도 있고, 뭐 데이터 들어가고요, 오류정정 키워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지션 패턴, 얼라이먼트 패턴, 타이밍 패턴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림 보시면 설명이 있으니까요, 설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됩니다만은 기존 바코드는 스캐너하고 수직 방향으로만 바코드를 배치해야지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데요. QR코드는요, 위치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모서리 중에요, 3개의 모서리에 위치 검출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뭐 어떤 방향에서든지 360도 어떤 방향에서든지 간에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정정도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판독력도 제공하고요. 여러 가지 더 향상된 기능을 갖고 있죠. 마이크로 QR코드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최대 35자까지 숫자만 표현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QR코드는 여러 군데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농수산물 이력 추적, 유통 분야에요.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보다 편리하니까 이제 바코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RFID는 별도 리더기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휴대전화에 스마트폰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 가지고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그 내용을 바로 디코드해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뭐 QR코드 사용 예가 있죠. 휴대폰 결제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홈피하고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함에 이 QR코드를 넣은 예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 버스 정류장에 QR코드를 붙여놓고, 내가 버스 기다리는데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런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이제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원 바코드에는 QR코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무튼 2차원 바코드는 가로 세로 양방향으로 정보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여서 1차원 바코드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고요. QR코드도 있고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것도 있고 PDF 417 이런 것도 있고 맥시코드 등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차원 바코드가 종류가 QR코드 그 다음에 뭐 지금 설명드린 그 네 가지가 다 나와 있고요. 그 특징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QR코드 이용할 적에 앱이 필요하죠.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앱이 여기 지금 뭐 스캐니 그 다음에 뭐 쿠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에그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판단해서 편리한 코드 리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QR코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는 것은 이제 QR코드 읽어주는 리더 앱이 뭐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국산 QR코드 스캐너 스캐니와 쿠루쿠루, 그 다음에 스캐니와 쿠루쿠루의 QR코드 촬영 과정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앱을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얘기는 크게 봐서 이제 전자상거래고요. 전자상거래에 연관된 QR코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